해가 지고 있습니다. 거리에 어둠이 찾아옵니다. 집으로 가는 발걸음을 재촉해봅니다. 이제 곧 드라마가 시작합니다. 그것이 너무 즐겁습니다. 막장이란 광산에서 석탄이나 광석을 채굴하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비유적으로는 갈 때까지 간 상황, 최악과 최저의 상황을 말하기도 하죠. 이 그다지 유쾌하지는 않은 뜻을 지닌 막장이라는 단어와 드라마가 합쳐지면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고개를 끄덕이게 되는, 일부 외국인들조차 슬며시 웃게 되는 특유의 풍미를 갖는 용어로 변하게 되죠. 막장 드라마 말이죠. 자극적인 소재와 과한 연기, 막말에 가까운 대사로 구성된 보통 사람의 상식과 도덕 기준으로는 이해하기도 힘들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내용의 드라마가 바로 이 막장 드라마인데요. 일반적으로 억지 상황 설정, 복잡하게 얽혀있는 인물 관계, 불륜, 출생의 비밀 등이 주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막장 드라마는 과도한 PPL, 상명하복의 위계질서가 뚜렷한 가족 관계와 더불어 우리나라의 드라마의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우리나라 특유의 것도 고유한 것도 아닙니다. 미드 원트리 힐에서는 아들이 배다른 형과 손잡고 아버지를 불태워 죽이려고 하고, 일드 사쿠라 신주의 인물 관계는 웬만한 거미줄보다도 복잡하죠. 중드 소호강호는 또 어떻습니까? 주인공이 사랑에 빠지는 여자는 물론이고 주변 인물들이 사랑에 빠지는 여자도 모두 주인공 아버지의 숨겨진 딸들입니다. 젊은 여자는 전부 아버지의 딸들이고 나이 든 여자들은 죄다 아버지가 만났던 여자들이에요. 세상에. 눈을 과거로 돌려보면 콩가루 가족의 전형을 보여주는 세익스피어의 리어 왕이 있고, 햄릿은 삼촌과 어머니가 결혼합니다. 형사 취수제가 필요한 시대도 아닌데 말이죠. 좀 더 과거로 가보면 제우스의 남봉기질 덕분에 헤라와 수많은 미녀들, 그녀의 자식들은 고통의 수렁에서 헤어나오지 못했고 심지어 어머니와 결혼한 오이디푸스도 있었습니다. 이런 작품들에 비하면 김치로 싸대기나 날리고 성대결절이 우려될 정도로 이름이나 불러대는 우리나라의 막장 드라마는 애교 수준도 안 되죠. 하지만 막장의 정도는 낮을지라도 우리나라 막장은 대충 만들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여기에는 꽤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작품을 통해 공들여 확립된 공식이 존재합니다. 먼저 극의 중심에는 대기업 회장쯤 되는 노인이 있습니다. 독수공권으로 자수성가한 이 늙은이의 가장 큰 유일한 관심사는 후계자를 선정하고 가업에 도움이 될 만한 며느리를 얻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후계자는 언제나 남성입니다. 그리고 적장자, 즉 큰아들, 큰손자쯤은 되어야 하지요. 이 노인네의 옆에는 실질적으로 모든 실무를 담당하는 2인자가 있는데요. 보통 딸이나 사위가 그 역할을 합니다. 이 사람은 노인의 기업을 재벌로 만든 장본인임에도 불구하고 혈통이나 성별에서 밀려 애초에 후계자 후보군에도 들지 못합니다. 억울하겠죠. 회장 노인이 점찍은 아들 혹은 손자는 유학파의 세련된 매너를 갖추고 있고 능력이 뛰어나면서도 로맨티스트입니다. 동시에 자신이 가진 배경의 중요성도 잘 알고 있죠.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고 아직 탄탄하지 못한 후계자의 입지를 강화하려는 게 이 젊은 손자 실장님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비슷한 배경의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혹은 더욱 크고 화려한 배경을 가졌지만 실장님만을 사랑하는 젊은 여자가 있죠. 그리고 요즘 추세에 따르면 이 재벌 집안의 모든 비밀을 알고 있는, 오랜 세월 동안 가사를 책임져온 비서도 있습니다. 여자 주인공은 보통 가난한 집안 출신입니다. 부모 중 한쪽 혹은 둘 다 존재하지 않거나 반대로 가족이 아주 많을 때도 있죠. 어느 경우든 이 여자는 집안의 실질적 가장입니다. 책임감이 강하고 착하고 정의롭고 생존 본능도 강한 데다가 사회성도 좋아서 아이 어른할 것 없이 두루두루 잘 지내고 때로 오지랖퍼 기질도 발휘하는 똑순이이자 캔디죠. 털털하고 소박한 차림새에서도 뽀얀 도자기 피부와 큰 눈망울은 보고만 있어도 사랑스럽죠. 이 사랑스럽지만 불쌍한 여주인공은 가족운도 없지만 친구운도 없는 듯한데, 친구라고 있는 건 얘한테 사기치려는 애, 사고만 치는 애, 할 일 없이 오늘 뭐 했냐? 그 남자랑 어디까지 갔냐? 질문만 퍼붓는 애, 아니면 신분 상승 욕구에 혈안이 되어서 여자 주인공이 좋아하지만 티도 못 내고 소가리만 하는 바로 그 남자, 재벌 손자를 빼앗으려고 수를 쓰는 이런 애가 친구의 전부입니다. 간혹 이 구도는 남녀가 바뀔 때도 있고 재벌 2세와 가난한 소녀의 가장의 위치가 바뀔 때도 있습니다. 어려서 유괴를 당했다거나 놀이공원에서 잃어버렸다거나 회장 노인 몰래 딸이나 사위나 비서가
혹은 이 셋 모두가 짜고서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재벌 2세를 버렸는데 이 아이가 죽지 않고 가난한 집에서 잘 자랐다더라 하는 이야기로 변주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재벌 2세에게는 여동생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 어린 시절 재벌 2세의 실수로 여동생이 실종되고, 알고 보니 그 아이가 안 죽고 가난한 집에서 잘 자란 후 성인이 되어서, 알고 보니 서로 온누이인 것도 모른 채 알고 보니 이 여자아이가 재벌 2세의 기업에 취직을 해서 어쩌다가 만나서 사랑하게 된다는 이야기도 가능합니다. 막장력이 상승되는 포인트죠. 이후의 이야기는 가난한 쪽 주인공을 주인공으로 한 MMORPG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순수하고 착하기만 하던 주인공이 여러 시련을 겪으면서, 그러니까 물따귀도 맞고 돈봉투 싸대기도 맞고 머리채도 잡히고 함정에 빠져서 경찰서도 들락날락하면서 점점 단단해집니다. 한편으로는 직장, 주로 그 재벌 기업이죠. 여기서 재벌 2세가 주는 미션을 하나씩 성공시켜가면서 직업적 능력도 성장하죠. 그리고 사이코패스에 가까운 악녀의 발악과 협잡과 눈 부라림과 소리지름, 비아냥, 머리채 잡아채기, 절벽에서 밀치기, 자동차로 치기, 약타기 등등 모두 이겨내면 재벌집 며느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의 위기 때마다 누명을 쓰고 온갖 모욕을 당하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몇 번이나 반복적으로 회사를 구해내는 활약을 통해서 시할아버지의 인정도 받게 되죠. 그리고는 해피엔딩입니다. 이렇게 정리만 해도 피곤한 이 구조의 이야기는 실제로 한 편 한 편 보고 나면 온몸이, 특히 어깨가 매우 뻐근해집니다. 50분 내내 긴장을 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설명하는 지금 제 어깨도 뻐근해졌습니다. 이야기가 어떻게 변주되고 반복되든 간에 막장 드라마의 남주는 키 크고 잘생기고 몸 좋고 능력 있고 매너 있는 사람이고, 여주는 예쁘지만 가난하고 착하고 순수한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그게 관습이고 규칙이었어요. 이 사람, 이 배우, 이유리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말이죠. 이유리 aka 연민정은 독보적인 악녀 연기로 막장 드라마의 새 장을 연 배우입니다. 예쁘고 귀여운 외모뿐 스타성도 연기력도 그저 그랬던 이 배우는 김수현 작가의 드라마에 출연하면서 어른 시청자에게 적합한 연기를 익히게 되고, 이후 스타보다는 배우의 길을 걷게 되죠. 특히 아줌마나 보는 한심한 장르로 치부되던, 그래서 본다고 떳떳하게 말하지도 못했던, 당연히 세대 교체는 되지 않았던 막장 드라마는 실제로 죽어가는 장르였는데요. 그런데 이유리는 이렇게 막장으로 치닫던 막장 드라마에 연속으로 출연하면서 해당 장르에 생명력을 부여했습니다. 연민정으로 말이죠. 마치 트로트계의 장윤정이나 홍진영 같은 그런 대체 불가능한 배우가 되었죠. 콧소리와 애교로 무장한 홍진영처럼 이유리도 귀여움과 코믹함이라는 고유 무기가 있습니다. 이런 점이 그녀의 악녀 연기를 더욱 특별하게, 유일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배우가 악역 전문이라는 데 있습니다. 악역은 논리도 이성도 없이 미쳐야 하고 결국에는 벌을 받고 뉘우쳐야 합니다. 때로 실명이 되는 등 신체에 상해를 입기도 하죠. 이유리는 이런 근본 없는 미친 연기에 탁월했습니다. 즉 결코 기존 막장 드라마의 주인공이 될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어느새 막장 드라마 자체보다 더욱 존재감이 커져버린 이 배우를 조연으로만 놔둘 수는 없었습니다. 배우 하나 때문에 막장 드라마의 서사 구조 자체가 변하게 된 거죠. 드라마 숨바꼭질은 그런 드라마입니다. 이유리를 위한, 이유리니까 가능한 드라마죠. 숨바꼭질의 세계는 우리에게 익숙한 막장 드라마의 세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태산그룹 회장 노인인 문태산은 회사의 성장을 위해서라면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피도 눈물도 없음을 꼭 빼닮은, 그러나 아버지인 문태산에게만큼은 비굴할 정도로 복종적인 아들 지상이 있죠. 언제나 사고만 치는 지상에게는 수행기사 겸 비서인 차은혁이 친구처럼, 보호자처럼 따라다닙니다. 그리고 지상의 사고는 끊이지 않고 태산은 수행비서도 좋지만 똘똘한 며느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며느리로 메이크 퍼시픽의 장손녀 체린을 지목합니다. 이 메이크 퍼시픽이라는 회사는 이름에 익숙함에서 알 수 있듯이 화장품 회사인데, 태산그룹보다는 작지만 탄탄한 기업이죠. 근데 이 회사가 작지만 탄탄한 정도가 아니지 않지 않나요? 아모레퍼시픽은 중국을 씹어먹었다는데. 아무튼 이 회사의 오너 할머니인 나혜금은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사위인 민준식에게 경영을 맡긴 상태입니다. 민준식의 아내, 즉 나혜금의 딸인 헤라는 정신이 오락가락하는데, 이는 어린 시절 눈앞에서 사라진 생사조차 알 수 없는 딸 수아 때문입니다. 수아는 저주받은 아이였습니다. 유필립 아닙니다. 그리고 그 저주를 대신 맞아줄, 그러니까 액바지가 필요했습니다. 을숙이가 필요했던 거죠. 나혜금, 이 회장 할머니는 액바지가 될 어린아이를 입양했는데요. 액을 맞고 죽을 줄 알았던 그 아이 체리는 죽지 않았고 진짜 손녀인 수아만 납치된 거죠. 해금은 손녀의 납치를 비밀에 붙이고 체린으로 하여금 수아의 역할을 대신하게 합니다. 이 카게무샤가 바로 이유리입니다.
체리는 이후 메이크 퍼시픽 회사의 전무이자 실질적 에이스가 됩니다. 한편 죽은 줄 알았던 수아는 가난한데 가족까지 많지만 화목한 집안의 실질적 가장인 연주가 되어 착한 성품을 하나도 다치지 않고 잘 자랐습니다. 그리고 태산그룹의 후계자인 시장의 수행비서인 은혁과 식만 올리지 않았지 실질적 혼인관계를 맺고 살고 있죠. 동거 중이라는 말이죠. 사실 이유리에게 출연료를 몰빵하기라도 했는지 다른 출연진들은 모두 조연이나 단역급의 배우로 포진되어 있어서 누가 주인공인지 뭔지 헷갈렸지만 앞으로의 이야기는 뻔하게 전개되겠죠. 연주는 메이크 퍼시픽에 취직하게 될 거고 거기서 발군의 능력을 발휘하겠죠. DNA 어디 가겠습니까? 체리는 어느 순간 연주가 어린 시절 실종된 진짜 수아라는 것을 알게 될 거고 거기다 그녀의 남편인 은혁에게도 마음이 기울 겁니다. 은혁은 체린과 연주 사이에서 갈등할 테고 연주와 사실혼인 걸 보면 연주를 버릴 수도 있죠. 정략 결혼을 하게 될 개차반 지상은 체린을 괴롭힐 거고 연주를 갖고 싶어 하겠죠. 자신의 지위에 불안감을 느낀 체린은 연주를 죽일 듯이 혹은 죽이려고 괴롭힐 거고 메이크 퍼시픽을 위해 모든 희생을 감수하겠죠. 그러다가 메이크 퍼시픽을 못 가질 거면 태산그룹을 갖겠어. 혹은 메이크 퍼시픽을 위해서 태산을 갖겠어. 하고 갖은 계략, 미인계, 중상, 모략, 음모, 음해를 펼칠 테지만 연주와 은혁은 모든 장애를 극복하겠죠. 결국 카이샤의 것은 카이샤에게로, 연주는 모든 것을 얻게 되고 체리는 모든 것을 잃게 되겠죠. 그리고 모든 것들을 잃고 난 뒤 체리는 진정한 행복을 깨닫게 될 겁니다. 모든 것을 갖게 된 연주는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되겠죠. 주말 드라마는 젊은이를 위한 시간이 아니고 막장 드라마의 주 시청층은 복잡하고 새로운 이야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주인공이 이유리라서 이유리 위주로 이야기가 전개되기는 하겠지만, 그리고 이유리, 즉 체린이 그렇게까지 행동하는데 충분한 이유도 주겠지만, 그래서 동정도 하고 공감도 하고 편도 들어주겠지만 큰 틀에서 전혀 다른 이야기가 펼쳐질 가능성은 없습니다. 일부에서 뿌려놓은 이야기가 딱 그래요. 앞서 말씀드린 그 구도, 거기서 단 1mm도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가 저에게는 너무나도 지루했습니다. 1분 1초를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 뻔한 이야기에 뻔한 구도에 뻔한 대사에 뻔한 연기까지. 가장 최근에 성공한 막장 드라마인 언니는 살아있다의 절반의 완성도도 없는 인물 관계와 설정부터 신선한 반전이 있었던 그 드라마와 정반대로 그저 80년대부터 반복되던 이야기였습니다. 사랑과 야망 같았어요. 재방송을 보는 듯한 지겨움이 있었다고 할까요? 제가 졸린 눈을 부릅뜨고 허벅지를 찔러가면서 화가 나는 감정을 억지로 추스르며 이 드라마의 일부를 끝까지 본 것은 라디오스타에서 출연진들이 했던 이야기 때문이었습니다. 김구라가 이유리에게 묻습니다. 이 드라마 길죠? 이유리가 황급히 대답합니다. 짧아요. 이후 김구라는 몇 번이나 같은 질문을 하죠. 긴 드라마 아니냐고. 그때마다 이유리나 송창희는 매번 강하게 부정했습니다. 짧은 드라마라고. 이 질문과 대답의 교환은 단순히 드라마 회차를 묻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보지 않으면 보고 싶어도 나중에는 끝나서 못 봐. 순식간에 끝날 거니까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다고요. 김구라는 이 드라마가 평범하고 진부한 막장 드라마냐고 물어봤던 거죠. 보통 막장은 50회에 2회에서 10회 정도 연장을 하니까요. 근데 이유리는 짧다고 얘기를 한 거죠. 이는 이 드라마가 막장의 공식보다는 미니 시리즈의 공식을 따르는 소위 젊은 드라마라고 어필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둘 다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드라마는 총 48회로 기획되었습니다. 보통의 경우보다 2회 짧은 걸 짧다고 말하면 안 되죠. 짧은 게 아니라 비슷한 겁니다. 그리고 초반 설정과 이야기 전개는 일반적인 막장의 범주와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설정이 그렇다면 계속되는 이야기도 마찬가지로 뻔하겠죠. 이게 옴니버스 드라마도 아닐 텐데요. 시청률도 드라마 순위도 상승세인 게 역시 이유리에게는 흥행력이 있다는 게 증명되고 있죠. 다만 언니는 살아있다는 6회의 시청률 10%를 넘었는데 이 드라마는 어떤 추이를 보일지 궁금해집니다. 10년도 넘게 다닌 식당에 MSG 가득한 맛이 여전히 좋다면 그 식당에 계속 가야죠. 자극적인 건 좋지만 똑같은 맛은 이제 지겹다면 당분간 혀의 미뢰를 쉬게 해주는 것도 좋겠습니다. 좀 쉬었다가 새로운 걸 먹었을 때 그때의 MSG는 천상의 맛을 보게 해줄 테니까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다음에 또 다른 대중문화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